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난주까지 쭉 했던 얘기들이고요. 공동체와 사회를 다시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국민들이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신용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못 누리는 건 뭐 때문입니까요? 정치 영역이, 정치가 그러니까는 죽었기 때문인 거고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현실을 보게 되면은 정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민주주의는 사실상 사망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정치가 자기들한테 무슨 도움을 줬냐 이거죠. 정치가, 민주주의가 자기들한테 뭘 그랬냐 이거죠. 그 정치와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높여야 됩니다. 효능감을 높이는 건 바로 뭐예요?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네?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길은요. MZ세대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러죠. 제가 강연을 가니까는 제가 지난 주 목요일 날 전국에서 어쨌든 간에 사업도 하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었는데 한 분이 강연 끝나고 나서 교수님, MZ세대들이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해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MZ세대가 효능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효능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효능감 주면은 정치 관심 갖습니다. 갖지 말래도요. 예? 기존의 민주당 정권이 MZ세대한테 정치에 효능감을 줬습니까?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을 줬냐고요. 그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게 2021년도 개인별 소득활동 자료입니다. 개인별 소득활동 자료예요. 이게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1%까지만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오려 붙인 건데요. 우리나라 소득활동하는 사람이 한 2,536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983조라는 소득을 만들어냈고 이 중에서 한 83조를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세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런데 소득이나 세금 납부액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10등분으로 10등분으로 나눈 것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수치를요. 그러니까 100에서 100%까지 쭉 이렇게 했을 때 일렬로 100으로 세웠을 때 100에서 90%까지 사이가 개인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면요. 205만 원입니다. 205만 원이요. 이들이 1년에 낸 세금이 얼마냐? 3,708원입니다. 평균이요. 평균이요. 쭉 올라가다 보면은요. 저기 상위 10%. 상위 10%는 뭐냐면 1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 1억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평균 소득이. 이들이 세금을 얼마큼 냈느냐? 1년에 한 600만 원 냈어요. 600만 원이요. 예? 그 다음에 1%, 0.1에서 1% 사이에 있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0.1%, 맨 오른쪽부터 보시게 되면요. 0.1%가 18억 5천만 원 정도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6억 한 5,5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냈어요. 많이 냈죠, 세금이요. 세금도 많이 내고 소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1%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요.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되냐? 2억 1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2억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금을 한 4,300만 원 냈어요. 4,3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일단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자, 우리 사회가 지금 뭐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 했습니까? 사회 몫이. 많은 국민들이 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인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했잖아요. 사회 몫을 정상화한다는 건 이건 뭐냐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무상급식 하지 않았었느냐. 무상급식. 근데 집에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 그 늦둥이 동생이 있으면은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이죠. 10만 원씩 아동 수당 매달 받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이제 무상급식은 자기들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알지요. 그럼 그 무상급식 같은 것은 재원을 뭘로 하느냐? 재원을 무슨 돈으로 하는 거냐? 예? 그러면 세금 아닙니까? 그래. 그럼 맞다, 세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그 병원비를 다 자기 개인이 부담하지 않지 않느냐.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가지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료로 지원을 받지 않냐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쭉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노후에 많은 사람들이 받는 소득이 뭡니까? 연금,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죠. 노령, 예? 나이 들어서 가는 게 노령연금, 이 국민연금들을 이용하잖아요. 또 일을 하다가 실직자가 되게 되면 일자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그걸 위해서 고용보험료를 내죠.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게 되면은 상해보험료를 지원을 받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보험이라고 배우지 않았느냐?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재원이 뭐냐? 이것도 세금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이건 세금 아니죠. 보험인데 사회적 성격으로 이제 그걸 규정을 한 거잖아요. 보험이란 건 뭡니까?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는 장치가 보험이잖아요. 근데 사회보험은 뭡니까요? 사회가 강제를 한 거죠. 이건 누구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이해관계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을 하죠. 그렇죠? 되게 고용주와 거기에 그러니까는 취업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들이 같이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공무원들은 국가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세금으로 하는 걸 뭐라고 배웠습니까? 애들이 요새는 이런 것들이 예?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공부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지 이게 공공부조라는 걸 대부분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예? 개인이 그러니까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사회보장 이런 건데 그 양대축이 하나는 공공부조고 하나는 사회보험.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사회책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냐. 예? 그런 것 같대. 공공부조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공공부조라는 것은. 예? 그 대상자 모두에게 혜택 주는 거잖아요. 이 공공부조가 바로 뭡니까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성격에 가장 맞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몫이 그러니까는 배분되어지는 곳인 거예요. 예? 사회 몫으로 쭉 걷어가지고 이 공공부조에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 공공부조가 너무 취약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부조라는 게 뭡니까? 부조라는 게 뭐예요? 상부상조할 때 저거 하잖아요. 서로 어려울 때 돕고 한다는 게 이게 부조잖아요. 단지 이걸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일부 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사회적 동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공공부조는요. 공공부조가 이게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사회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치거든요. 공공부조는요. 예? 공공부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소득과 세금을 쭉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쭉 보시게 되면은 자 0.1% 초고소득자죠. 1년에 18억 5천만 원을 벌어요. 2021년 기준으로. 세금을 한 6억 한 5천 한 600만 원 정도 냈어요. 세금 되게 많이 냈죠. 세금 많이 냅니다. 그런데 세금 내고 나서도 얼마가 남습니까? 한 12억은 남잖아요.
1년에 12억 원이면 한 달에 1억 원 정도 꼴이라는 얘기잖아요. 소득이요. 세금 내고 나서도요. 이분들 세금 더 낼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들이잖아요.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1억을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다 쓰기도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겠는가 쭉 봐보세요. 1%? 2억 한 1,000만 원 벌어요. 그리고 한 4,300만 원 세금을 냈어요. 그럼 자기 손에 얼마 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아직도요. 1억 한 6천만 원. 6,500만 원 정도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1억 6,500만 원이면은 연소득이 세금 다 내고 나서 1억 6,500만 원이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웬만큼 사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도 세금 조금 더 낼 여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솔직히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가 저는 세금이 더 낼 여력들이 있느냐. 최소한 상위 10% 봐보세요. 제가 저 그린 색깔 녹색으로 표시하겠는데요. 상위 10%가 1억 4,6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세금을 한 600만 원 냈어요. 6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이분도 세금 내고 나서 어느 정도 소득이 남는 겁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그러니까 세금 후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도 세금 조금 더 낼 여력이 있어요. 20%로 내려오면서부터 쭉 떨어집니다. 20%로 내려오게 되면은 6억 한 6천만 원 정도로 뚝 떨어져요. 소위 우리 사회 중산층 저거죠. 이들은 세금도 적게 냅니다. 한 250만 원 정도 내요. 근데 세금은 적게 내지만은 세금 낼 여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지요. 없지요. 예? 아 교수님 한 제 손에 2,300만 원, 6,300만 원 정도 세후에 남아도 예? 그걸로 그렇게 여유 많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근데요, 이 수치가 놀랍게도 제가 계산한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득이 불평등하냐면요. 상위 1%면요. 25만 명입니다. 25만 명이 소득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요. 25만 명의 총소득이 119조 원이었어요. 이게 어느 소득하고 같냐면요. 하위 43%. 하위 43%면은 1,120만 명 정도 됩니다. 1,120만 명 소득하고 25만 명 소득이 같아요. 거의. 이렇게 불평등합니다. 상위 0.1%가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의 소득이 47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위 29%가 735만 명인데 이들의 소득하고 거의 같아요. 얼마나 불평등한 겁니까? 얼마나 불평등한 거냐고요. 대한민국 소득 엄청 불평등한 겁니다. 법인을 보게 되면 더해요. 법인을 보게 되면요. 자, 법인을 보게 되면요. 법인 맞네요. 법인 맞죠? 22년도, 법인은 다행히 22년 소득까지 이미 발표가 됐어요. 네? 법인하고 세금 신고하는 게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법인이 22년도에 우리나라 한 100만 개 정도 됩니다. 법인이요. 상위 0.1%가요. 소득의 52% 차지합니다. 상위 0.1%면은 982개 법인이에요. 그 밑에까지 끌어서 한 1,000여 개 정도 법인이 평균 수입이 3조 원 이상입니다. 3조 원 이상.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 세율을 보게 되면요. 가장 높은 구간이 얼마입니까? 3천억 원 이상이면은 25%를 적용을 합니다. 3천억 원 버는 법인하고 쉽게 해서 한 5천억 원 버는 법인하고 한 5조 원 버는 법인하고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말이 되냐고요? 이거 웃기는 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예? 우리나라 법인들은요. 진짜 극단적으로 불평등해요. 상위 0.1%는 3조 원 이상을 그러니까 버는 반면에 3조 원보다 훨씬 많은 반면에 나머지들은요.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 더구나 작년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법인들 1년에 3조 이상 버는 기업들은요, 세금을 더 낼 여력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충분하거든요. 너무 충분한데 오히려 깎아줬잖아.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는요. 그렇죠? 자, 이런 실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보수주의, 서양의 보수주의에서 정신적인 뿌리를 제공한 사람이죠. 존 스튜어트 밀이요. 네? 존 스튜어트 밀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정치, 철학, 경제 많은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1800 제가 지금 갑자기 가는데 1840 한 40년대 정도 그래요. 그때 정치 경제학 원리라는 책을 냅니다. 이게 2권으로 된 책인데, 예? 2권으로 된 책인데 2권에 보게 되면은 2권이 뭘로 됐냐면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분배. 그러니까 생산을 했으니까 분배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195쪽, 이거 물론 이건 출판사들마다 책에 따라서 페이지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n the distribution, a certain minimum. 그러니까 분배에 있어서 일정한 최소한은,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4회 목하고 4회 몫이 바로 연상이 될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요. A certain minimum is first assigned for the subsistence of every member of the community. 이렇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최소 생계에 먼저 할당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함께 생산한 것 중에서 생산한 것을 분배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느냐? 예?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최소 생계를 위해서 먼저 떼어낸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한 사회 몫의 가장 출발점이 뭐랬습니까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배분받을 권리라 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유럽의 보수주의의 뿌리, 정신적 뿌리를 제공한 존 스튜어트 미래 얘기예요. 19세기에 그것도.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The remainder of the produce. 뭡니까? 나머지 생산액은 일정한 비율대로 나눈다. 에? 미리 결정되어, 그게 바로 뭡니까? 기여도에 따라서 노동을 투입한 사람, 자본을 대준 사람, 아니면 능력을 댄 사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바로 뭡니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은 개인적인 몫이 배분되는 거라 이거예요. 저 앞에서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를 과거 초기에, 그러니까는 서구 사람들은 근대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교수 아니라 교수 할애비들도요, 이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예? 자,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사회 몫이 공정하게 배분되는가. 자, 1년에 수입이 3조 원이 넘는 1천여 개 법인에 대해서 3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최고 세율 적용하는 게 25% 세율입니다. 우리나라 법인 세율이 지금 현재요. 이게 공정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4천억 원 1년에 버는 기업하고 1년에 4조 원을 버는 기업하고 똑같은 25% 세율 적용하는 게 공정한 거냐고요. 현재 지금 소득세율을 보게 되면요,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45% 세율을 적용합니다. 네?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래요. 저는 이거 더 세분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10억 원 넘는 사람하고 20억 원 넘는 사람하고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이건 세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3만여 명이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이 1인당 평균 소득이 12억 원인 현실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네? 평균 소득이. 세금 납부하고 나서도. 법인들 같은 경우는 6,080조 원이 수입이 생겼는데, 예? 법인세는 그러니까는, 그리고 개인들의 소득은 983조 원으로 1,000조도 안 되는데, 법인세가 104조 원이고 소득세가 그보다 한 25조가 더 많은 129조 원입니다. 이게 공정한 거예요? 법인이 만든 거는 6,000조가 넘어요. 개인들이 소득으로 간 것은 챙긴 건 1,000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더 적어요.
이게 공정한 거냐고요. 이게 공정한 거냐고요. 예? 법인에 대한 혜택을 준 이유가 있는데 그럼 법인도 마찬가지로 사회 몫을 많이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그러니까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땀을 흘려가지고 만들어낸 가치하고 투기의 결과 간에 세금이 공정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1년에 연 한 2,20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국내 부동산 자산은 일경 2,500억 원이에요. 무려 7배 정도 되고, 예? 부동산 자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소득세, 소득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129조 정도 된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재산세가 15조 원이고, 종부세는 6.8조 원뿐이 안 됩니다. 이게 공정한 거냐고요. 특히 팬데믹 기간에 보게 되면 앞에 봤듯이, 가계소득하고, 부동산 자산하고, 예? 증가가 한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 근데 자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 자산의 가치의 상승은 이건 투기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징수하고 투기라든가, 예?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돈이 많이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에 있어서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이게 공정한 거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사회 몫이 제대로 그러니까는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사회 몫이요. 자, 토지 볼래요? 토지는요, 소득보다 더 끔찍합니다. 불평등도가요. 예? 1%가 30%를 소유하고 있어요. 소득은 여러분들 1%가 한 13%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더 끔찍하잖아요. 진위계수라고 0에서 1 사이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0일수록 평등하고 1일수록 불평등인데 이게 2019년에 0.8이 넘었어요. 0.8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시대 말기에 전정문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호남 지역이 토지 소유의 진위계수가 당시에 제가 그건 유일하게 측정해 본 사람인데 0.6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보다 더 불평등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토지 소유 불평등이요. 법인은 더 끔찍하고요. 법인의 토지 소유는 더 끔찍하고요. 1%가 73%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개인은 30%인데 소득보다 그러니까는 자산이 훨씬 더 불평등해요. 자, 그럼 이런 걸 볼 때, 자, 우리나라의 그 결과로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이요, 임금 노동자 1인당 소득에 40%가 안 됩니다. 평균입니다, 이거는요, 물론요. 40%가 안 돼요. 문재인 정권 때 40%가 무너졌어요. 예? 박근혜 정권 말기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무너졌습니다. 40%가. 자영업자들이 진짜 영세한 거예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2011년부터 22년까지 임금 노동자들은 연평균 그러니까 소득이 한 3.1%씩 증가했습니다. 노동자 1인당 평균 소득이요. 이건 물론 물가 상승률을 그러니까는 포함하지 않고 그냥 계산한 겁니다. 자영업자는 근데 뭐냐면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데도 0.7%씩 줄어들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연 0.7%씩 매년 줄어들었어요. 실질 소득을 보면 더 끔찍하죠. 실질 소득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거죠. 노동자 1인당 소득이 지난 10년 동안에 연 1.5%씩 증가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는 연 2.3%씩 줄어들어 왔습니다. 계속 줄어들어 온 거예요. 2001년도에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이 연 소득이 633만 원이었었는데 작년에 416만 원이 됐습니다. 예? 2001년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줄어들기 시작하죠. 자영업자들은요. 예? 명목소득도 그러니까 2011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1,000조 원 넘게 급증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견디지 못할 때마다 그러니까 빚으로 그러니까 버티니까요. 특히 그 자영업자 빚 중에서 다중채무자라는 게 뭐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빚을 다 동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70%가 넘습니다.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영업자의 비중이 650만이 넘잖아요. 그 관련 무급 가족 노동자까지 하게 되면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그때 사과하면서 1만 원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사과했었죠. 2018년 7월 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최저임금 인상률을 먼저 보게 되면 맨 밑에 보게 되면요. 2017년에 7.3%가 인상됐었습니다. 이건 2016년에 결정된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러니까는 그해 7월 달에 결정을 하고 그게 그 다음에부터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 7.3%는 박근혜 정권 마지막 해 결정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건 2017년, 18년에서 결정된 소위 두 자릿수 인상률 16.4%와 10.9%가 2018년, 19년에 그러니까 적용됐던 겁니다. 그때 이거 가지고 엄청 우리가 홍역을 치렀잖아요. 예? 치렀잖아요. 근데 단지 이것 때문에 그나마 여기 소득분배 지표들을 봐보세요. 5분위 비율이라는 게 있죠.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나눈 거. 이게 2017년도에는 25배였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23.9배로 줄어들잖아요. 2019년도에는 23.7배로 더 줄어들고요. 그러다가 2020년, 21년 되면서 다시 증가하죠. 그 집권 초기보다 더 그러니까 악화됐었죠. 왜 그런 겁니까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쭉 떨어지잖아요. 2019년도에 2020년도가 결정하면서 3% 밑으로 줄이고 그리고 1.5%로 2021년도에는 이러잖아요. 그 평균을 5개년 평균을 내게 되면 박근혜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실패를 하면서 소득분배도 말기에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21년에 극도로 악화되집니다. 나머지 소득분배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10분위 비율이라는 게 있죠. 하위 40%를 상위 20% 나눈 거. 진위 개수로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럼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왜 실패한 거예요? 영세 자영업자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대립시켜야 하니까 당연히 실패하죠. 영세 자영업자나 저임금 노동자나 다 뭡니까요? 경제적 약자층들이잖아요. 경제적 약자층이 그나마 비빌 언덕이 뭡니까?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잖아요. 예? 경제적 약자층들에게나 서로가 대립하게 하는 거는 정치와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치와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당시에 2018년 그 7월 달에 2019년도 그러니까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1만 원 달성 가능하다면서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이거 불씨 살리려고 엄청 제가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엄청. 그 당시에 아마 최경영 경제쇼라든가 그 당시에는 홍사훈 기자가 가지고 최경영 씨가 했었을 거예요. 최경영 기자 경제쇼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그 YTN에 그 해직 기자 출신이 있죠. YTN에 그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 그랬었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영업자들 만나면 자영업자가 대출이 가계대출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합해가지고 6월 말 기준으로 1043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 연 이자는 얼마입니까요? 0.01 곱하면 되니까 1년에 10조 4천억 원입니다. 이자 비용이 1% 적용 1%에 대한 이자 비용이요. 그렇죠? 근데 올해 최저임금 대상자가 몇 명이냐면요. 344만 명 정도 됩니다. 344만 명 정도예요.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죠. 1만 원에서 380원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럼 380원을 끌어올리면은 즉 1만 원으로 하게 되면은 한 달이 그러니까 209시간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정확하면 208.56시간입니다. 이게 한 달 비용이고 380원 더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1년치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약 3조 2,700억 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조 2,700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에 자영업자들한테 연이자 1% 이자 삭감해주면은 자영업자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10조 4천억 원이 자기가 줄어들고 3조 2,700억 원 더 내라는데 받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는 방법이. 예? 이거 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제가 그 당시에도 2018년 그 7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수치만 좀 다를 뿐이지. 예? 어떻게 그러냐? 한국은행에 보게 되면요. 금융중개 대출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는 경쟁력이 좀 취약한 대기업보다 이런 대상을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금융중개 지원 대출 지원 제도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금융중개라는 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은행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돈을 잘 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을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약자들한테는 돈이 잘 안 돈다 이거죠. 안 돌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중소기업 특별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제도를 도입했었죠.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필요한데 그냥 시장에다 맡겨가지고는 돈을 제대로 이용 못한다 이거예요. 대기업처럼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이렇게 지원해주게 이렇게 그걸 도입한 거였는데 용어가 바뀐 겁니다. 금융중개 대출 지원 제도로 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한테 한 40조 원 규모에서 2% 금리로, 연 2% 금리로. 2% 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예요. 그거보다 낮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걸 소위 말해서 자칭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걸 막 동원해서 해요.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이거 열심히 동원했어요. 근데 민주당 정권에서는요, 금융은 아예 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손을 내지 않아요. 금융을. 활용을 안 해. 금융에서 엄청나게 오늘날 경제는 금융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예? 금융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금융을 그러니까 손을 안 대요. 예? 첫째는 왜 그러냐? 무지해서요. 금융을 몰라서. 둘째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 건드리면 괜히 또 이제 조중동한테 공격받을까봐. 예? 얘네들은 지금 지난 윤석열 정권 봐보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이 나서가지고 금리까지 저기 개입하고 있고 기업들 돈 지원해주는 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PF 대출 이런 것들도요. 예? 그렇죠? 근데 민주당 정권은 집권만 하면은 금융은 그러니까 딱 저기 손도 안 대려고 그래. 문제는 현실이 그러니까 금융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오늘날은요. 예? 이거 하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10,000원 인상하는 거 반대할 사람 없어요. 제가 적어도 현장에서 자영업자들한테 강연하면서 만나면은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면 자영업자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왜 싸움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그러니까 못 누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은행의 신용,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할 권리가 국민들한테 있는데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못 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정부 조직법에 보게 되면은 27조가 기획재정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밑에 한국은행 있죠? 한국은행 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요 다 자기가 이 관리를 받고 있는 상위 부서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시작하는 바로 전문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라고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돼 있어요. 044-215-2831이라고요. 거시정책국도 아니고 과!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에 관리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뭡니까? 돈 찍어내는 거잖아요. 발권력이요. 근데 그 화폐 관리 업무를 누가 갖고 있느냐?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7조에 보게 되면 화폐, 외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화폐 주권은 경제 주권의 핵심이다. 그러면 주권을 관리하는 건 누구예요? 정부잖아요. 정부. 그렇죠? 정부가 화폐 주권, 경제 주권을 한 나라의 주권은 정부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국방 주권과 군사 주권, 정치 주권만이 주권이 아닌 거예요. 경제 주권도 주권이잖아요.
경제 주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화폐 주권이에요. 화폐 가치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 그래서 화폐와 외환 관련 사무를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이유가 주무부서이고 정부 부서니까요. 정부 부서니까. 예? 한국은행은 여러분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이렇게 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건 민간 금융자본들의 이해관계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요 기본적으로 태생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태생이 정부의 그러니까 금고로 출발한 거예요. 중앙은행이라는 것은요. 그 정부가 원하는 돈을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제75조 1항입니다. 한국은행법. 사망해 보게 되면 금리도 그러니까는 그냥 정하면 되게 돼 있어요. 금통위원들이. 예? 원래가 태생이 그래요. 중앙은행은요. 정부의 금고로 출발한 거예요. 정부는 대통령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중앙은행에 돈 찍어내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못 누리고 있잖아요. 은행들하고 기업들만 누리고 앉아있잖아. 예?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 권리들은 모르는 거야, 국민들이. 예? 그러니 맨날 힘들죠. 예? 은행들 있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완전히, 금융위원회 꼼짝 못하잖아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왜 그런지 아세요? 금융위원회 보게 되면은 금융위원회 속한 업무가 금융기관 설립, 합병, 영업 모든 거 다 그러니까 관장하고 있어요. 그거 꼼짝 못하지 그러니까. 예? 이거를 보수 정권들은 철저하게 활용을 해. 자기들 그러니까 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예? 가끔가다 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주정권은 이걸 못해. 예? 은행법도 기본적으로 돈을 잘 돌게 해가지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라고 돼 있어요. 은행법 1조가요. 예?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은행 허가해 준 거야. 은행은 여러분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사업체입니다. 그 특혜를 준 이유가 국민들이 돈을 그러니까는 필요한 돈을 잘 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을 기본 존재 이유로 규정했기 때문에요. 이건 우리나라 은행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은행이 다 똑같아요. 왜?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화폐가 도입되어지면서 날개를 다른 거거든요. 돈놀이에. 그 이전엔 제가 뭐랬습니까? 은행들이 자기 은행권을 발행했는데 자기가 그 은행권을 발행하려면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금 보유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족쇄를 없애줘 버린 거야. 그러니 은행들은 날아갈 것 같죠. 거기다가 영업하다가 돈이 잘 안 돌 때는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는 무제한 유동성도 공급해 주잖아요. 우리가 동네에서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돈이 잘 안 돌아. 그러다가 그럴 때마다 돈을 지원 받습니까? 그냥 망하지? 예? 왜 그래 되냐고요? 우리 국민들이 가치를 보증한 것을 왜 우리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은행이나 대기업들만 그러니까 걸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활용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파편화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파편화되어지는 거죠. 공동체가 죽어가는 이유예요. 그게. 예? 쇠퇴하는 이유죠. 자, 1만 원 최저임금 지금도 해결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거 민주주의 이거 해결하면요. 정치와 민주주의의 효능감이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 자, 아까 그랬죠. 지금 우리가 올해 9,620원이에요. 380원 부족하죠. 1만 원에서요. 요새 만 원 가지고 점심 식사 한 끼 할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한 달에 209시간 곱하기 12개월 하면요. 총 얼마가 필요한 거냐? 1인당 95만 1,000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95만 원 정도예요. 1년에 95만 원 정도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 보여준 우리 개인별 통합소득 기준으로요. 45%가 최저임금 연소득 수준에 미달해요. 최저임금 연소득이 2,407만 6,166원이거든요. 그런데 45%가 이것보다 안 돼요. 2,407만 6천원 이것보다 안 돼요. 아래 45%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평등해요. 근데 이들한테요 100만 원 안팎을 추가 소득을 지급이 가능해요. 네?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앞에서 제가 세금 내는 구조 보여드렸죠? 그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1인당 106만 원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금. 예? 아까 1%는 평균 소득이 한 4억 7천만 원인데 세금 한 4천 한 200만 원 정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래서 쫙 일렬로 세울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자, 일렬로 세울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위 99% 그러니까 저 밑에 그러니까는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1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세요. 1. 그랬을 때 상위 1%는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있냐면요. 43만 185 단위. 그러니까 하위 1%보다 상위 1%가 43만 배 이상 세금을 더 내고 있어요. 세금을 더 내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쭉 그러니까는 자기 내는 세금만큼만 조금 더 걷어보세요. 한 번 더 걷어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총액이 얼마가 거치는지 아세요? 102만 4,229가 거치는 겁니다. 단위가. 이건 단위가 이거 1원이면은 102만 원인 거고요. 10원이면은 1,024만 원인 거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럼 이걸 가지고 100사람한테 이렇게 좀 나눠준다고 해보세요. 나눠주게 되면요. 이거 얼마씩 나눠줄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99로 간 거기 때문에 100이 아니라요. 이게 보게 되면 103만 11034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기다 00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붙여서 가게 되면 103만 원 정도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103만 원 정도가 이걸 배분할 수 있어요. 전체한테요. 전체한테 똑같이 배분할 수가 있어. 세금 낸 사람들한테. 그러면 순 혜택은 보게 되면요. 하위 1%는 세금은 1 더 내고 103만 4,600원을 돌려받으니까는 103만 4,500원은 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쭉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 85%있는 데까지. 85%요. 여기 그러니까 16을 끊어놓은 이유가 16부터가 자기가 낸 세금보다 돌려받는 게 조금 적은 거야. 조금 덜 적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상위 1%는 굉장히 많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441만 2만 단위 정도 이렇게 여기 이 숫자로 더 내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 현재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세금 내는 것만큼을 똑같은 비율로 내게 한다 이거예요. 내게 한다 이거야. 그랬을 때 자기가 그리고 그 거둔 세금을 가지고 그대로 다 돌려준다 이거예요. 현금 소득으로. 모든 사람한테 세금 낸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순수하게 더 내는 사람은 상위 15%만 좀 더 낸다 이거예요. 상위 15%만. 그래서 보니까는 아까 최저임금 미만자들은 100만 원 안팎을 추가로 지원받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거보다 이건 법인이고 상위 소득계층 0.1%에서 1.0%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집중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내는 세금에 똑같은 구조로 더 내게 된다면은 추가 세금이 아까 자기들이 많이 내는 배율만큼 더 내게 되면 얼마 더 내는 거냐면요. 상위 0.1%는 소득이 18.5억인 사람들인데 현재 6억 5천만 원 정도 낸다 그랬어요. 세금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2억 45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18억 5천만 원에서 6억 한 5,500만 원 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아까 뭐랬습니까? 12억 원 가까운 돈이 그러니까 세금 후에도 소득이 있다 그랬잖아요. 12억 원 정도에서 2억 원 정도 더 내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들 큰 문제 없잖아요. 10억 원 정도면은요. 예? 0.2%에 있는 사람은 5,180만 원 더 내는 거야. 예? 이 사람들은 뭐냐면 5억 7천만 원 정도 소득에서 1억 한 7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4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세금 외 소득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5천만 원 정도 좀 추가로 더 내는 거야. 그럼 3억 한 5천만 원 되잖아요. 여전히요. 세금 후에 소득이요. 그러면 큰 타격 안 받잖아. 크게요. 1.0% 사람은 2억 1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4,300만 원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세금 후에 소득이에요? 1억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200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 1억 6천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더 내게 되면은 예? 1억 한 4천만 원 이상은 그러니까 더 남잖아요. 자기한테요. 예? 그러니까 상위층한테 세금이 대부분 집중되어져요. 예?
그거 가지고 한 85%는 100만 원씩 딱 다 지급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제가 추가 세금을 계산을 한 건데 봐보세요. 100%는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 세금을 100%,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예? 아, 이건 법인이구나. 법인들한테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 소득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그 정도 거둘 수가 있고요. 법인들은 아까 더 불평등하다 했잖아요. 2020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활동자들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려면 있잖아요. 지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추가 세금을 지금 현재 세금을 내는 그 비율 있잖아요. 현재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 있잖아요. 예? 비율.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상위 0.1%는 3조 이상 번다 했잖아요. 예? 저기 제일 밑에 있는 저기 하위 1%에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작년도 수입이 없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예? 그래도 세금 어떻게 냈더라고요. 무슨 내일 한 2만 원 정도 냈더라고요. 2만 원 정도요. 예? 그래가지고 쭉 보게 되면은 이것도 보시게 되면요. 한번 봐보세요. 상위 10%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냐면요. 법인 기업들의 평균이요. 551억 원입니다. 수입이 551억 원이요. 예? 근데 이들한테 추가로 세금을 얼마를 더 걷는 거냐면 2억 3,500만 원 정도 더 걷는 거예요. 이거 큰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큰 부담 없잖아요. 예? 0.1%한테 0.1% 얼마를 버는 거냐? 3조 한 2천억 원씩 벌어요. 0.1%한 천여 개의 기업들은요. 근데 이들한테 추가로 얻는 세금이 얼마 되거든요? 한 155억 원이요. 이거 타격 안 받잖아. 이 정도 해가지고요. 예? 상위 1%에 있는 기업이 한 517억 원 정도 버는데, 예? 이들한테 한 600만 원 정도 더 걷는 거예요. 예? 517억 원 버는 기업한테. 이거 큰 타격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득활동자들 국민들한테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데 속에서요. 0.1% 이내 법인들이, 예? 전체 재원의 60%를 부담을 하고, 예? 1% 이내 법인이 79%를 부담합니다. 1% 이내가. 그러니까는 이거는 상위 그러니까 한 5% 이내 법인들만 부담을 조금만 더 하게 되면요. 지금 경제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전해줄 수 있어요. 1인당 100만 원씩. 예? 이게 사회 몫을 정상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0.1%가 아까 뭐랬습니까? 3조 원 이상 버는데 법인세율은 뭐냐면 3천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하고 법인하고 똑같이 적용한다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 몫을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사회 몫을 제대로 걷자 이거예요. 사회 몫을. 그 사회 몫을 제대로 거두면은 많은 그러니까 이 생존의 위기에 겪는 사람들한테 소득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들은 소득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치가 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의 효능감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인들한테만 해도 1인당 100만 원, 소득세를 좀 조정해가지고도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한테 한 100만 원 안팎을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끼겠냐고요. 예? 저소득층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을 얼마나 느끼겠냐고요. 정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를 실현을 해야죠. 실현을 해야죠. 이건 권리야. 예? 자, 이 공공금융, 이 사회 몫은 뭐예요? 공공금융입니다. 공공금융이요. 아까 제가 대전제가 뭐였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사회에서 함께 생산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분받을 권리, 돈을 이용할 권리가 존재하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게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평등이 좀 개선되겠죠. 완전히 개선은 안 돼도 상당히 개선되겠죠. 적어도 생존 위기에 내몰린 사람은 많이 줄어들 게 아닙니까? 거기다가요. 토지 자산은 더 불평등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 불로소득을 낮춰서 투기를 완화시킬 수 있죠. 거기다 이런 국민 배당소득을 지역화폐로 나눠줘 보세요. 지역경제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지역경제 되게 활성화돼요.
법인세가 뭔데 이렇게 그랬는데 왜 법인세는 뭔데? 법인세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방송 앞에 부분 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을과 을의 야만적인 싸움을 해소시킬 수가 있잖아요. 을과 을이 법인세를 지금 있잖아요. 어떤 분이 달았는가 본데 그래서 논란이 있는가 본데 법인세를 이중과세로 얘기하는 사람만큼 무식한 사람 없는 겁니다. 예? 법인에 대한 혜택을 그럼 포기하세요. 그럼 법인세 안 매겨도 돼. 개인소득세만 내도 돼. 여러분 법인세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미국 하버드 대학이라는 코넬 대학 법대 교수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거 엄청난 특혜거든요. 사실 사업을 하면서 보게 되면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환경 그 불순물을 이런 거를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기업이 파산을 했어. 그러면 그 비용은 사회에다 다 떠넘기는 거야. 주주들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안 지불해요. 주주들은 뭡니까? 자기가 보유하는 주식만 휠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끝이잖아요. 예? 끝이잖아. 법인한테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법인이 상당한 많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대륙법에서는 독일이나 대륙법에서는 법인들에 대한 그러한 혜택이 불법이라고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영미에서나 그게 도입이 되지 유럽에서는 그게 굉장히 늦게 도입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 굉장히 특혜고 불공정하다 해가지고요. 법인들이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기 싫으면은 법인이 받는 혜택 취소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버렸어요. 그러면 주주들이 다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시겠으면 하세요. 주주들한테 다 책임을 다 돌리시면은 주주들이 다 떠맡아야지 그러면은 얘 법인한테 다 떠넘깁니까? 예?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예? 하다가 사업을 망했어. 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안 지잖아. 그게 유한 책임의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예? 유한 책임. 유한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그 불공정한 개념이에요. 책임을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무한 책임이잖아요. 자, 이 정도로 그하고 자, 이걸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은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잖아요. 그다음에 을과 을의 야만적 싸움도 종집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지원받으면요, 이거 정권 바뀌어도 있잖아요. 다시 무효화 못 시킵니다. 왜? 국민들이 내 주머니에 지금 소개한 것마다 한 200만 원씩 1년에 들어왔던 것을 다시 뺏어가겠다 그래. 그럼 국민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되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거라고 봐요. 삶의 질이 향상되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아주 그냥 허덕허덕하면서 사는데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게 되면은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혁신이 활성화됩니다. 우리나라 혁신이 활성화 안 되면은 변화 불가능하잖아요. 예? 지금 연못에 고여있는 물처럼 아무런 혁신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경제가 돼버렸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국이 그러니까 초창기에 왜 이렇게 그러니까는 19세기를 영국의 시대로 만들고 가장 먼저 뒤처졌던 나라가 중세만 하더라도 영국은 가장 뒤처졌던 나라였었어요.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야. 민주주의하고 시장이라는 양축으로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그 당시 표현으로 사회적인 타협도 만들어낸 거고 중앙은행 시스템이라든가 유한책임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당시 19세기의 영국보다 못한 사회인 거예요. 예? 영국보다 못한 사회인 거예요, 지금요. 왜? 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러니까는 쌍생한데 민주주의를 그러니까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걸로 생각을 해. 예? 그러니까 야만적인 사회가 되죠.